강의 자료는 제 구글 드라이브 기계 설계 자격증 실무과정 안쪽에 들어가셔서 국가기술 자격시험 자료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여기에 기계요소 이 폴더 안에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강의할 내용은 전동용 기계요소 설계가 되겠습니다. 전동용 기계요소 설계 1, 2 이걸 다운받아서 강의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동용 기계요소입니다. 동력을 전달한다는 뜻이요.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요소는 마찰차와 기어 이런 종류가 있는데 마찰차 관련해서는 좀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편이지만 간단한 마찰차의 장점, 단점 이런 부분하고 또 마찰차의 전동 전달 동력 이런 부분들 가끔 출제가 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마찰차는 말 그대로 마찰력을 이용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응용 범위는 전달되어야 할 힘이 별로 크지 않는 곳, 그리고 정확한 속도기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즉 좀 미끄러져도 괜찮은 경우입니다. 조금 슬립이 있어도 별 문제 되지 않는 그런, 쉽게 말하면 정밀도가 떨어지는 곳이라는 거죠. 그 다음 속도비가 아주 커가지고 보통의 기어로 전동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어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속도 전달 비율이 1대 10을 넘으면은 기어 상호 간에 이가 간섭을 일으키거나 한쪽 기어 작은 지름이 작은 기어 이가 파손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속도비가 클 경우 1대 10을 넘어가거나 그럴 경우는 제한적으로 마찰차를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도 큰 동력이 전달되거나 혹은 정확한 속도비가 요구될 때는 마찰차를 쓰면 안 되겠죠. 마찰차를 쓰는 조건은 사용되는 것은 제한적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축 사이의 동력을 빈번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단속이라는 것은 동력을 끊었다 이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축을 수시로 뗐다 이었다 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 무단변속 아닙니다. 무단변속이라는 것은 단위 없다는 거죠. 기어는 단위 있죠. 기어는 속도비가 있기 때문에 1단, 2단, 3단,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무단변속이라는 것은 이런 단위 없이 선형으로 쭉 스무드하게 속도비가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단변속입니다. 마찰차는 무단변속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마찰차의 종류, 원통 마찰차, 그리고 보면은 홈마찰차 이런 게 있는데, 홈마찰차는 말 그대로 이제 마찰차에 기어의 요소를 일부분 차용을 한 거죠. 좀 더 전달하는 동력이 좀 크거나 또는 비교적 미끌림이 발생하면 안 되는 부위에는 마찰차, 홈마찰차를 쓰겠죠. 또 마찰차에서 많이 갖고 나오는 것은 마찰차 회전력, 전달력인데, 전달 동력은 쉽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120는 미우 PV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원동차에 전달되는 힘, 그리고 전달 효율, 두 가지를 두고 전달 동력을 구하라는 두 가지를 곱하면 돼요. 원동차의 힘 곱하기 전달 효율, 미우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곱하면 그런 간단한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금될 게 없습니다. 복잡한 공식 아니에요. 원뿔 마찰차는 두 축이 어느 정도 어긋나 있는 경우죠. 어긋나 있는 경우 원뿔형의 코음이죠. 원뿔이. 이 원뿔형의 마찰차를 이용해가지고 동력을 전달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기어. 기어가 전동용 기계 요소에서는 가장 많이 나옵니다. 기어 중에서 두 개의 기어, 큰 기어와 작은 기어가 올 때 상대적으로 이수가 작은 기어를 피니언을 한다는데, 물론 무조건 작다고 해서 피니언이 아니고 보통 이수 10개 미만을 통상 피니언이라 합니다. 자, 기어의 특징, 전동 효율이 높다. 기어 이가 맞물려 돌아가니까 끌리는 게 없으니까 전동 효율이 높겠죠. 속도 비가 당연히 정확하고 큰 감속 비를 얻을 수 있다. 단점은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 약하다. 쇠와 쇠끼리 막 부딪혀 돌아가고 이와 이가 넘어가면서 사실 소음이 많이 발생하죠. 소음과 진동. 그리고 축적 압력에 약하다. 단점, 가장 큰 단점은 소음과 진동입니다. 그래서 기어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퍼 기어는 그냥 평기어라고 합니다. 평기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기어죠. 줄이 축에 평행하다. 그냥 제작이 용이하고 단가는 사겠죠. 백과 피니언. 백은 직선기어고 피니언은 원형 스퍼 기어죠. 그죠? 그래서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꾸고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꿀 수 있는 장치죠. 피니언이 회전하면 렉이 완고운동을 하고 렉이 완고운동을 하면 피니언이 회전운동을 하는 그런 구조가 있겠죠. 내접 기어, 인터널 기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어와 기어, 한쪽 기어가 다른 기어의 안쪽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안쪽에 나 있는 기어가 하나 있겠죠. 이건 내접 기어. 일반적인 기어는 외접이죠. 바깥에서 만들죠. 일컬 기어. 일컬 기어는 스퍼 기어 1을 일정 각도로 틀어놓은 거예요. 이거 평행한데 평행한 2는 쉽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소음이 발생하고 또 전달하는 힘이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더 전달할 수 있는 토크를 강하게 하고 또 소음도 적게 하기 위해서 보완된 게 헬리컬 기어입니다. 헬리컬 자체가 나선형이라 살짝 꼬여있다는데요. 그리고 헬리컬 기어는 스러스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 헬리컬 기어는 뒤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헬리컬 기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가 이렇게 일정 각도로 틀어져 있죠. 틀어져 있기 때문에 두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축방향으로 살짝 밀리는 힘이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엇나 있으니까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쪽으로 쏠리는 축방향으로 쏠리는 힘을 뭐라고 한다? 스러스트라고 한다. 그죠? 스러스트를 상쇄하기 위해서 헬리컬기어, 더블 헬리컬기를 씁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서로 경사진 기어를 구성을 물려놓으면은 그렇죠? 물론 제작하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겠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소음도 적고 축방향으로 미는 힘이 스러스트가 상쇄가 되는 그런 이런 걸 더블 헬리컬기어. 더블 헬리컬기어는 일명 헤링본 기어라 합니다. 헤링본. 청어 갈비뼈처럼 생겼다. 헤링본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걸 이용했고요. 이거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축방향 출력 트러스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기어는 뭔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내접기어는 이런 게 내접기어입니다. 하나는 안쪽에 있고 하나는 이가 안쪽에 새겨질 때는 안쪽에서 작은 기어가 물려 들어가는 이게 내접기어입니다. 외접기와 내접기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외접기는 서로 회전하는 방향이 반대죠. 얘가 이쪽으로 회전하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근데 얘는 회전하는 방향이 같죠.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얘도 이렇게 동일한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비교적 큰 속도비, 큰 감속비를 낼 수 있는 게 내접기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자, 방금까지 살펴본 이런 기어들은 서로 축이, 두 축이 평행한 기어에 속하는 것들이고, 축과 축이 평행하지 않고 교차하는 경우에 쓰는 기어, 베벨 기어, 그리고 스파이럴 베벨 기어, 이런 게 있는데, 자, 베벨 기어를 일단 볼까요? 베벨 기어는, 이런 게 베벨 기어입니다. 축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죠.
비둘기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뭐 직각으로 교차하는 경우를 많이 쓰는데 꼭 직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축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에 큰 기에서 큰 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 쓰는 게 베벨기어입니다. 자, 베벨 기어가 좀 극단적으로 된 형태가 크라운 기어라고 볼 수 있어요. 크라운 기어. 위에 다시 한번 그림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베벨 기어는 이런 식으로 두 기어 다 일정 각도를 가지고 45도 각도 있죠. 90도로 만든다는 축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크라운 기어는 하나의 기어는 이렇게 평행상의 기어가 있어서 이제 또 나머지 한 기어는 이렇게 교차하는 축에 이렇게 그래서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크라운 기어입니다. 베벨 기어의 특수한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뭐 헷갈린 기어 중에서 뭐 웜 기어가 있는데 웜과 웜 기어 하고 하이포이드 스크류 기어하고 이런 것들은 그림에 보면은 그림이 이건 웜과 웜 기어입니다. 웜과 웜 기어가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게 웜이에요. 웜 기어인데 굉장히 큰 감속비를 얻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가 하면은 자, 웜과 웜 기어가 웜은 나사처럼 생겼죠. 얘가 한 바퀴 돌면은 나사가 한 바퀴 회전한 것과 똑같아요. 그럼 나사가 한 바퀴 회전하면 요 피치만큼 전진을 하죠. 전진 또는 후진을 하겠죠. 그게 무슨 얘기가 하면은 이 웜기어는 이빨 하나만 이렇게 회전한대요. 하나만큼은 회전한대요. 즉 웜기어의 일수가 만약에 40개라면 얘가 웜이 40바퀴 회전을 해야 얘가 한 바퀴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감속비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큰 감속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감속비가 클수록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 유리하겠죠. 그죠? 우리가 자동차 생각하면 1단이 감속비가 가장 크잖아요. 일단은 오르막 같은 거 올라갈 때 1단 기어를 쓰죠.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쓰냐면 주로 크레인이나 기중기,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그런 권양기 또는 크레인에 이런 원과 원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역회전이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 역회전이 아니고 자 보세요. 웜이 돌아 회전해서 웜기어를 돌릴 수 있잖아. 웜기어가 돌아가지고 웜을 회전시킬 수는 없게 되어 있죠. 그대로 직각으로 만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역전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웜이 회전해가지고 돌다가 갑자기 정진이 되거나 멈춰도 얘가 돌아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인 같은 거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런 게. 옮겨는 큰 감속비를 볼 수 있고, 옮겨가 그래서 스프기어 다음으로 나오는 그 빈도가 좀 높은 겁니다. 자, 기어에서는 뭐 하이퍼드 기어 이런 기어들은 나중에 사례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잘 보지 않는 부분이니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스퍼기어에서 갖고 있는 명칭과 형태로 스퍼기어의 재원을 나타내는 것들. 자, 피치1, P10이라고 나타나고요. 피치면의 수직으로 된 단면상을 구하는, 쉽게 말하면 가상은이에요. 사실은 가상은인데 구하는 공식은 모듈 곱하기 됐고, 그럼 모듈은 뭐냐? 모듈은 이의 크기를 나타내는 규격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듈 값이 클수록 이도 커지고 모듈 값이 작을수록 이도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모듈은 이런 거죠. 기어는 기본적으로 모듈 값이 같은 것끼리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 직경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모듈 2짜리와 모듈 3짜리는 같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듈 2짜리 기어는 모듈 2짜리 끼리 맞물려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픽션의 지름은 모듈 값 곱하기 입수로 나타낸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 뿌리 높이, 총 이 높이 뭐 이런 개념들인데 이거는 나중에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개념이니까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넘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두께 이런 건 중요하잖아요. 내놓고 스포기에서 두 이 사이의 중심거리는 2분의 D1 플러스 D2. 중심거리, 센터거리는 두 기어의 PCD를 더한 값에다가 나누기 2 해주면은 중심과 중심 사이. 자, 스포기어의 재원과 그리고 각부 명칭, 그리고 스포기어에 관련된 각종 용어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1, PCD는 모듈 값에다가 모듈에다가 이 수를 곱한 값입니다. P1의 지름은. 그래서 D equal M 곱하기 Z, MZ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끝높이는 P1에서 이 끝원까지의 거리인데 이거는 M 값입니다. 모듈 값하고 같다는 얘기죠.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지금 빨간색 1점 쇠선이 P1입니다. P1이고 P1에서 초록색 이 끝원까지 거리가 M이라는 얘기예요. M. 요게 M. 모듈 값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P1에서 이 뿌리 가는 실선, 빨간색 지금 실선으로 돼요. 가는 실선으로 도시합니다. 가는 실선까지의 거리는 1.25m입니다. 모듈 값이 1.25를 곱한 값이란 거죠. 그래서 전체 이 높이는 결국 2.25m이 되는 거죠. 2.25m. 전체 이 높이는. 자, 간략하게 지금 나타내놨는데, PCD는 M 곱하기 Z, 이 끄돈은 PCD 플러스 EM. 이 끄돈의 지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끄돈의 지름은 EM이 되겠죠. 그죠? EM. PCD에다가 EM을 더한 값. 이 뿌리고는 PCD 마이너스 2.5m이 되겠죠. 결국은. 여기 높이가 1.25m이고, 반대쪽에 1.25m이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스포기어에서, 중요한 개념은 일단, 모듈과, 그리고, 이 끝원의 높이, 이 뿌리의 높이, 이 끝 높이를 어덴듬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뿌리 높이를 디덴듬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는데, 이 명칭 자체는 못 외우더라도, 이 끝 높이는 뭘 의미한다. P1에서 이 끝원까지의 거리, 이 뿌리 높이는 P1에서 이 뿌리 원까지의 거리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이 끝 틈새는 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 자, 넘어가서 이 두께도 중요하지 않고 중심거리를 구하라는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두 기어가 물려서 돌아갈 때 두 기어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그래서 2분의 D1 플러스 D2. 이거는 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놨나 하면은 내접원일 경우에는 다릅니다. 내접기어일 경우에는 마이너스고 외접일 경우에는 플러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했는데 내접일 경우에는 큰 스포기어 안쪽에 다른 스포기어가 내접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큰 외접, 바깥에서 접하는 큰 스포기어의 PCD에서 작은 스포기어의 PCD를 뺀 값을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별거 아닌데 이게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자, 외접인 경우에 당연히 두 기어의 PCD를 더한 값을 나누기 2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압력각에 대한 개념은 맞물리고 있는 두 개의 지점에서 피치원에 대한 접선과 작용선이 이루는 각이다. 쉽게 말해서 기어가 서로 어느 정도 압력을 주면서 만나느냐, 접근하는 접선에 대한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KS에서는 20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스퍼기어와 관련해서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 원주 피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원주 피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스퍼기어 피치원 둘레에서, 피치원 상에서의 두 개의 서로 이웃하는 이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을 이웃이 배어가는 부분 간의 거리긴 한데, 이와 이 사이의 거리다. 피치원에서의 이와 이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공식은 파이D는 결국은 피치원의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피치원의 둘레가 원주가 되겠죠. 원주를 이수로 나눈 값 당연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원주 피치 이런 개념과 나중에 원주 피치를 구하는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모듈 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모듈 값이 클수록 이 수는 적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동일한 기어 재료를 썼을 때, 동일한 기어 원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기어 재료를 썼을 때 모듈 값이 클수록 이 수는 당연히 작아지겠죠. 이는 커지고 이거 커지면 이 수가 작아지면 당연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치형 곡선, 사이클로이드 곡선, 인블리드 곡선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는 시험이 자주 나왔지만 요즘은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 추세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따로 제가 한번 설명을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퍼기어에서 자주 나오는 게 또 전위기어라는 게 나옵니다. 전위기어. 전위기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자, 전위기의 사용 목적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중심거리를 변화시키려고 할 경우, 그리고 언더컷을 피하려고 했죠. 언더컷이 뭔가 하면은, 큰 기어와 작은 기어가 맞물려 돌아갈 때, 작은 기어의 이 밑바닥을, 이 뿌리죠. 이 뿌리를 큰 기어가 파고드는 현상이에요. 깔아가먹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그쪽에 힘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장시간 그렇게 물려 돌아가게 되면은 이 밑부분이 자꾸 파지니까 작은 기어의 이가 탈락하겠죠. 파손되겠죠. 빠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어 이가 빠지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게 언더컷입니다. 그래서 전위기어란 것은 기어의 중심의 위치를 살짝 옮겨주는 거예요. 옮겨져가지고 기어끼리 서로 이 밑을 파고드는 현상을 막아주는, 그걸 방지해주는 방법이 바로 전위기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거리를 변화시키고자 할 경우, 그리고 언더컷을 피하려고 할 경우, 이의 강도를 증대시키려고 할 경우,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전위기어를 만든다. 그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위량은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언더컷 나오죠? P는 이수가 적은 기어의 이 뿌리 부분이 폐에 가늘게 되는, 폐에 들어가면 결국 이가 빠지겠죠. 이가 부러지겠죠. 나중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언더컷을 방지하는 방법. 이의 높이를 낮춘다. 이 끝 높이를 0.8m으로 하거나 혹은 전위기어를 사용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언더컷을 막는 방법. 자, 기어에서도 백래시는 맨 뒷틈을 얘기합니다. 기어와 기어가 맞물려 돌아갈 때 틈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틈새. 그래서 기어에서는 백래시가 있어야 돼요. 백래시가 없으면 기어끼리 맞물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꽉 끼기 때문에 굉장한 소음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기어에서는 뒷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면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만 없으면은 서로 마찰이 심해져서 서로 깔아먹고 소음과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기어의 속도비는 이수비의 반대입니다. 이수가 10개인 기어하고 이수가 20개인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면은 이수 20개짜리 기어가 한 바퀴 돌면은 이수가 10개인 기어는
두 바퀴 돌겠죠. 그래서 이수와 회전수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헬리클 기어의 이런 공식은 알 필요 없습니다. 기능사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산업 기사는 기사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3당 스퍼기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헬리클 기어, 똑같은 크기의 헬리클 기어에 대응하는 스퍼기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상당 스퍼기어를 개념을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동용 기계 요소 설계 2. 간접 전동 기계 요소입니다. 간접 전동이라는 것은 중간에 어떤 매개물이 있는 거죠. 원동차와 종동차 사이에 매개물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벨트 전동과 로프 전동, 체인 전동이겠습니다. 자, 벨트 전동에는 또 평벨트와 V벨트 전동이 있는데, 평벨트는 말 그대로 평평한 형태의 벨트를 양쪽 분리에 걸어가지고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이죠. 오래된 방식이고 값싸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쉽게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일정한 속도 비가 유지가 곤란하다는 거 있고, 그렇죠? 그리고 고속으로 회전하면은 벨트가 웁니다. 벨트가 떨리고 그런 걸 채트링이라고 그러는데, 벨트가 울기 때문에 고속의 동력 전달은 제한이 있다. 미끄럼으로 안전 역할을 한다는 것은 평벨트 자체가 벨트 분리에 어떤 홈이 있어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마찰을 접촉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일정한 부하 이상이 걸리거나 한쪽 축에 종동축에 갑자기 어떤 브레이크가 걸린다 이러면은 벨트가 겉돌면서 혹은 벨트가 벗겨지면서 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벨트로 운동하기 때문에 벨트가 충격을 일정 부분 흡수하고요. 값이 싸고 구조가 간단하다. 평벨트의 소재, 가죽, 고무, 섬유 이런 겁니다. 깡칠 벨트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죠. 수명이 길다, 연장강도가 크고. 자, 평벨트를 잇는 방법은 가장 보편적인 게 접착제로 잇는 것이고, 물론 가죽끈이나 철사로 잇는 방법도 있고, 클램프링이라는 것도 있고, 엘리게이터를 이용하는 거죠. 엘리게이터는 악어의 종류죠. 악어 이빨처럼, 악어 클립, 양쪽이 악어 클립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연결하는 방법. 이런 부분 상상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압박붕대 같은 걸 병원 가서 감고 나면 압박붕대 끝부분을 고정할 때, 그 톱날처럼 된 그 클립을 해서 딱 당겨서 딱 걸죠, 그죠? 그게 엘리게이터예요. 그런 게 엘리게이터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이런 것도 엘리게이터의 일종이고, 엘리게이터, 이게 이제 악어 클립이죠. 악어 이빨처럼 생겼다고 악어 클립인데, 이게 좀 넓게 해가지고, 양쪽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딱 걸리게 하면은, 벨트를, 두 개를 연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상상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다음. 볼트나 리베이스로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이음 종류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벨트 거는 방법 바로 걸기 말 그대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벨트 1이 있고 원동축이 있고 총동축이 있고 이렇게 벨트가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회전 방향이 같겠죠. 회전 방향이 같다. 엇걸기는 크로스 벨팅인데 십자 걸기 이렇게 팔자로 그런 거 있죠. 팔자로 그런 거. 회전이 반대 방향으로 되겠죠. 벨트 팔자로 그런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잠시 해볼까요? 이거는 바로 걸기고, 이거는 엇걸기죠. 그죠? 여기 팔자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죠. 자, 다음.
뭐 이런 식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험에 나오는 일 거의 뭐 절대로 없습니다. 요즘은 없고 뭐 회전비가 뭐 얼마 팽벨트는 분당 115m 이상의 속도로 회전할 수 없고 회전비는 1대 10을 넘어갈 수 없다. 회전비가 너무 크면은 벨트가 벗겨집니다. 벨트가 벗겨져요. 자, 벨트 자체의 속도는 30m/s, 초당 30m 이상 벨트가 회전하게 되면은 벨트 자체가 자체 중력, 자체 원심력, 벨트 자체 무게 때문에 벗겨져 버려요. 분리해서. 자, 긴장측, 이완측, 긴장측, 이완측, 긴장측은 당기는 쪽이고, 이완측은 늘어지는 쪽을 이완측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시면, 분리가, 자, 원동축이고 종동축이면, 얘가 동력을 발생시키게 되거든요. 이렇게 우회전을 오른쪽 C 방향으로 회전한다면은 이쪽이 당기겠죠. 당겨지고, 이쪽은 처지겠죠. 그죠? 처지고, 이건 당겨지고. 그런 거예요. 긴장측, 이완측이라는 것은. 자, 그 다음. 넘어와서 뭐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벨트 분리는 주로 추칠제를 많이 쓴다. 특수한 경우에 경합금이나 알루미늄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가벼워야 되는 부분에는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같은 분리를 쓰기도 하죠. 그 다음 벨트 전달 동력 요즘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분리 지수도 마찬가지고. 자, V벨트 전동 넘어갑시다. V벨트 전동은 속도비를 크게 할 수 있다. 최대 10대 1 정도까지 할 수 있고, 축 사이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다. 2 내지 5m 이내. 왜? V벨트는 자체가, 평벨트는 평평하기 때문에 그나마, 벨트 자체의 무게는 상대적으로 적다 하더라도, V벨트는 벨트 자체의 벨트가 두껍고 이렇게 단면이 입체적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은 벨트 자체가 출렁거려 가지고 전동이 안 됩니다. 자체가 출렁거려서 전동 효율은 90에서 98% 정도다. V벨트가 평벨트보다 전동 효율이 높은 이유는 뭔가 하면은 V벨트는 V자 홈에 이렇게 벨트가 걸려 들어가고 이렇게 안쪽으로 경사면을 따라서 안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를 밀면서 돌리기 때문에 미끄러질 일이 잘 없습니다. V벨트 분리는 잘 안 미끌립니다. V자 홈에 꽉 끼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V벨트의 단점은 중심거리를 가감하는 장치 필요하다. 중심거리를 가감하는 장치, 텐션 분리라고 그러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V벨트는 아니지만 이거는 자동차에 쓰이는 타이밍 벨트입니다. 타이밍 벨트인데 V벨트에서도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아이들러하고 텐션 분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 엔진이 한 방향으로 쭉 회전한다. 벨트가 이쪽으로 쭉 돌아가다가 한 방향으로 돌아갈 때는 당기는 쪽이 따로 있겠죠. 그죠? 한쪽은 이완되고 그런데 고속으로 돌다가 갑자기 속도가 확 줄어버린다. 배선 속도를 갑자기 확 줄이죠. 자동차에서 그런 경우 많죠. 그런 경우는 쭉 이완되던 쪽이 갑자기 긴장이 팍 되면서 팽팽해지면서 벨트가 끊기거나 벗겨진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다가 갑자기 벨트가 멈춘다. 운동 속도가 갑자기 확 줄어든다. 그러면은 이완되던 축이 긴장이 되고 긴장되던 축이 이완되는 그런 반대 현상이 발생.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텐션 분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V벨트는 접합이 불가능합니다. 끊어주면 끝입니다. V벨트에서 자주 시험이 나오는 것은 V벨트 단면은 잘라보면 사다리꼴 형상이고 그 다음에 규격이 있는데 규격이 M부터 해서 6가지입니다. M, A, B, C, D, E. M은 미디움, E는 엑스트라 이렇게 해가지고 M이 가장 작고 A, B, C, D, E로 갈수록 커집니다. 요 6가지 규격이 있다는 거
크기 순서 잘 기억해 두세요. M이 가장 적고, 그렇죠? 자, 호칭 번호를 보면, 자, B65는 B형 벨트, 유둘레가, 65인치라는 뜻이고, D90은 D형 벨트 유둘레 단면 중앙을 이은 선이 쭉 90인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인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무의 각도는 34, 36, 38도. 벨트 풀려 커질수록 각도도 커집니다. 호칭 지름이 클수록 커진다. 벨트 홈은 아주 정밀하게 가공된다. 그래서 표면 거치기 기호는 Y를 줍니다. Y를. 왜 그러냐? 쉐하고 V벨트의 바깥 재질은 안쪽은 물론 섬유가 들어있지만 바깥은 고무로 둘러싸여 있죠. 고무하고 쉐가 마찰하면서 돌아가는데 쉐의 면이 거칠면은 고무 부분이 금방 따라 없어지겠죠. 해지겠죠.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깨끗하게. 그리고 V벨트 자체는 그 벨트하고 V벨트 홈 사이에 밀착이 동력 전달이 완건이기 때문에 슬립이 아니라게 하려면은 면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정밀하게 던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G형 벨트는 타이밍 벨트입니다. 이제 V벨트 형식인데 벨트에 일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일을 만들어서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벨트하고 체인을 합성시킨 거다 생각하면 돼요. 이건 미끌림이 없죠. 미끌림이 없다. 그게 타이밍 벨트입니다. 그 다음에 로프 전동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데, 섬유 로프는 마나 면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고, 와이어 로프는 와이어, 철사로 된 와이어를 쓴다는 거죠. 자, 강철을 새끼줄처럼 여러 가닥으로 꼰 게 와이어죠. 그죠? 그래서 윈치나 케이블카 뭐 이런데 주로 사용하죠. 와이어 로프. 그 다음에 체인 전동. 체인은 체인을 두 개의 스프로켓을 감아가지고 돌리는데 거의 기어 전동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죠. 미끄럼을 일으키지 않는다. 정확한 속도비로 돌리시고, 체인 종류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적인 건 롤러 체인이고 체인 종류 중에서는 사일런트 체인. 자, 링크와 스프로켓이 비슷하게 미끄러져 들어서 맞물려 있어 롤러 체인보다 소음이 적다. 그리고 고속용에 사용된다. 단 가격이 비싸다. 사일런트 체인 시험 종종 나옵니다. 자동차 타이밍 체인에도 사일런트 체인이 많이 쓰입니다. 자, 다음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없고, 체인의 길이, 속도비 이런 것도 시험에 안 나온다. 나오고, 체인 전동의 장단점만 기억해 두시다. 장점은 미끄러움은 일정 속도비를 한다. 거의 기어 전동하고 비슷한 그거죠. 초기 장력을 줄 필요가 없으므로 정지 시에 장력이 작용하지 않고 비어링에도 하중이 가야 된다. 바로 원동축이 돌아가면 바로 송도시 바로 따라 들어가죠. 장력이 텐션이래요. 텐션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접촉감 90도 이상이면 좋은 거고, 체인은 길이를 변경시킬 수 있고, 가축 전동이 용이하다. 여러 개의 축을 한참에 움직이는데 편리하다는 거죠. 열에 강하고 당연히 기름에도 강하고 습도에도 강하지. 다만 노이스는 안 되기 때문에 체인 같은 경우에는 윤활을 적절히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스나 또 기어 오일 등을 체인에 주기적으로 도포를 해줘야 됩니다.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고, 자, 수명이 길죠. 수명이 길다. 단 진동과 소음이 나기 쉽고 고속회전이 부족하다. 체인이 무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벨트보다는 고속회전에 조금 부족당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체인은 짤만 사용하면은 고속회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진동과 소음은 피할 수 없죠. 체인 전동에서.